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전쟁 지원금을 대가로 히토류 중 5천억 달러, 한화 약 720조 원 상당을 요구하는 광물 협정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이 이번 주 성사될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의 이러한 요구의 이유는 무엇인지, 히토류가 광물 패권 전쟁의 중심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국제전략자원연구원 김동환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의 대가로 히토류 등 자원의 50%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지난해 9월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승리 계획이라는 걸 이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초로 히토류를 미국과 공동 개발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먼저 했었죠. 왜냐하면 그때 트럼프 후보가 대선 승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어떤 모든 군사적 지원들이 끊길 걸 대비해서 자구책으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과는 다른 게 백악관에 들어가자마자 지금 완전히 돌변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3년간 지원한 5천억 달러 상환하라고 압박을 하다 보니까 돌려줄 것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는 것이죠. 받을 돈이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광물, 특히 히토류, 플러스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광물에 대해서 50% 지분을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히토류 공동 개발이 과거에 지원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이 재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해서 같이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거부는 했습니다만은 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세부 조정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등 광물 매장량이 얼마나 되길래 이러한 제안을 좀 했던 걸까요? 여기서 좀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상업적으로 생산되거나 개발된 광산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 한 곳도 없어요. 실제로 전쟁 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히토류를 수입한 국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뭐 가까운 유럽에서도 한 군데도 없었고 전부 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히토류 경제성 있는 히토류 광산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드는 좀 상태고요. 물론 그 주요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히토류만 딱 따로 떼가지고 이 가치가 얼마다, 매장량이 얼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전체 광물에 대해서 뭐 10조 달러, 12조 달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 돈으로 뭐 1경, 뭐 2경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그런 수치인데 제가 보기에는 신뢰하기 어렵고 아마 우크라이나 쪽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수치를 부풀린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제공하는 모든 자원 수치들이 구소련 때 작성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난주에 그 우크라이나 지질조사국 국장이 뭐라고 했냐면 전임 국장이죠.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토류 정보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 과거 것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 과거라는 건 구소련에서 측정한 겁니다. 근데 구소련은 측정 방식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광물을 측정할 때 지질학적 측면에서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럼 경제성을 안 따져요. 경제성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국제 표준으로 딱 되면 30에서 한 35%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구소련 이제 이 방식이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에서도 2016년에 이 구소련 방식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폐기를 해버렸거든요. 폐기를 하다 보니까 2016년부터 이제 국제 표준 우리가 크리스코 코드라고 하는데 이 국제 표준을 적용해야 정확하게 국제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얼마의 뭐 히토류가 있을 것인지, 얼마의 자원이 있을 것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 구소련에서도 히토류를 개발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개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경제성이 없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 했냐면 키르기스탄에서 했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 히토류를 생산하고 또 일부는 그 에스토니아, 지금 독립했지만 에스토니아 실베트 재련소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생산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그 히토류가 관계가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외신에서 말하는 걸 우리가 필터링을 하고 좀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보를 국내에 있는 분들에게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해서 자원이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한을 할 정도면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히토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게 된 이유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아무래도 영토 분쟁이겠죠. 영토 분쟁. 그러니까 지금 일본 오키나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서쪽에 보면 센카쿠 열도라고 있거든요. 이게 중국명 다오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분쟁이 있었어요. 2010년에 분쟁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때 이제 중국 어선이 이 센카쿠 열도에서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이 어선이 일본 경시청 소속, 해상보안청 소속이죠. 경비선을 공격을 해요. 들이받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중국인 선장은 구속이 된단 말이죠. 하루 만에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구속된 선장 석방하라고 일본 정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노 하면서 절대 안 된다. 일본 사법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의도가 뭐냐면 그때 당시 엄중한 어떤 그 판례를 남기겠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런데 며칠 안 돼서 중국인 선장을 석방해 버려요. 네. 왜 그랬냐면 중국이 일본행 그 수출하는 그 히토류 있거든요. 그걸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상사들이 중국에서 히토류를 사와서 뭐 히다치 금속, 시네츠 금속, 뭐 TDK, 다이도 특수가 이런 히토류 자석업체에 공급을 했는데 이게 뚝 끊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사상 처음, 정말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히토류에 대한 어떤 공격을 받다 보니까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법 체계에 무력화라는 그런 어떤 흉터가 남았고, 그래서 전 세계가 그때 당시에 일본이 중국에 무릎 꿇는 걸 그때 옆에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히토류의 무서움을 그때 알게 된 겁니다. 네. 네, 중국이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공급망 현황 좀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을 테고 또 네네. 어떠하게 공급망이 지금 이루어져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2012년까지만 해도 뭐 전 세계 히토류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한 90%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2년에 70%, 2023년에 68%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떨어지는 비율만큼 이게 어떤 영향력을 가져왔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이 생산하는 게 전부 다 히토류 원광 또는 정광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미국도 지금 히토류를 생산합니다. 미국도 연간 한 4만 4천 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이게 히토류 원광이에요. 이 원광인데 이게 정광으로 만듭니다. 정광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원광을 캐서 불순물을 제거하거든요. 네. 그럼 이게 정광이 돼요. 맥스 이런 거 뭐 흙도 털어내고 그래 이걸 전량 중국으로 보냅니다.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중국 재련소에서 목적별 원소로 분리를 하는 거죠. 금속으로.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호주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들이 광물을 캐면 전부 다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중국 재련소를 거쳐야만 우리가 산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재련소 없이는 히토류를 아무리 많이 생산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재련소는 환경오염이라는 등식이 그냥 생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나라들은 히토류 재련소 건설을 꺼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장기간 제가 볼 때는 히토류는 아마 중국이 영향을 계속 행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재련소를 갖지 않는 한 히토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련소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는 히토류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패권 전쟁은 더욱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패권 경쟁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으로부터 중국이 어떤 제재를 받았을 때 예를 들면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같은 거 수출 금지당하잖아요. 그랬을 때 중국이 확실하게 우위에 있는 게 광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물로서 공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로 고대역폭 메모리 수출 금지했을 때 중국이 바로 대응한 게 반도체 제조의 필수 소재인 갈륨하고 게르마늄의 수출 금지를 실시를 바로 해서 대응을 했던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뭐 광물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 경쟁이 심화될 거로 보입니다. 또 하나 추가만 한다면 그 미국이 작년에 중국이 텅스텐 수출을 금지했거든요. 이게 포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재료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걸 이제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미국 지질조사소에서 대표단 우리나라 강원도에 있는 상동 광산, 텅스텐 광산에 파견해가지고 생산 재개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은 갖고 있지 않은 자원에 대해서는 동맹국을 통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히토류 등 해외 의존도가 우리나라는 좀 높지 않습니까? 예, 특히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데 핵심 소재 다변화 노력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련소를 지어야 하거든요. 재련소 없이는 뭐 독자적인 광물 공급망을 한다고 해서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3국에 뭐 지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련소 문제 때문에. 네, 그렇군요. 중국 재련소 관련해서도 우리 한번 전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